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봐야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강한 세력으로 일본 규슈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9월에만 4개의 태풍이 북상하면서 특히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시름이 깊었는데요. 모쪼록 태풍 남마돌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주말 동안 늦더위가 기승이었는데요. 오늘은 한낮에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태풍 비보다 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 영남 해안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해안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남권 해안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낮까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20에서 최고 80mm, 영남 동부 내륙에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울릉도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쏟아질 텐데요.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칠 예정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은 23.9도, 대전은 24.4도, 대구는 26.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3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선선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실내 마스크 해제될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와 더불어서 국내 방역 당국자들의 입에서 팬데믹 종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년간 이어져온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독일,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등도 의료시설과 이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 내에서만 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대부분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 해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일상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장 와닿는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답답한 마스크 하루빨리 벗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전문가나 정부의 입장은 어때요? 네, 일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이 사라지는 수순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일반적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 숨어있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어불성설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확진자 격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오미크론하고 또 6차 대유행이 있고 이래서 네. 중단되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방역 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이것도 또 변수가 되겠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일상 회복까지 남아있는 장애물로 올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독감 유행,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요, 이번 겨울에 이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뒤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제를 해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올 하반기에 독감이 오는 데다가 11월 말 전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낮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행이 찾아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발열성 호흡기 질환이죠. 증상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두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게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혼선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거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됩니다 했는데도 아직도 상당 부분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해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쓸 것 같아요. 글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포장김치 실종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과 폭우가 겹친 데다가 최근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도 해서 농산물 가격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요. 배추값도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치를 김장철에 직접 담가 먹는 것보다는 포장김치를 사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싸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포장김치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추 역시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몰 당연하고요. 이 대형마트에서도 포장김치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이 농산물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배추값이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품귀 현상까지 발생했을까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821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646원이었거든요. 73.9%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 아울러 이 같은 기간 무 한 개도 2,040원에서 3,908원으로 91.5%나 상승했고요. 네. 양파 1kg 2,060원가량 했었는데 2,618원입니다. 27.1% 가격이 뛰었는데 김치 재료들이잖아요. 이렇게 김치 재료값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직접 담그기에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포장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되기 전에 이 포장김치 제조 공장에 물량을 저장을 해둬야지 김장철 이전까지 김치를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7월부터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잖아요. 창고를 채우지 못해서 이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안 되면 이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네. 포장김치 보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포기김치 같은 경우에 그 앞으로 김장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배추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 전망이? 그런데 물량과 가격 예측이 정말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이에요. 배추 심기는 일반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1, 2주 정도 배추 심기가 늦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 대형마트 채소 바이어는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일단 김장철 때까지는 시장 안정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게요. 올해와 비슷하게 배추값이 폭등했던 2020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장 배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도요. 이달 말부터 이 중고랭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면서 김장철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발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치가 금치라 식당 가서 더 달라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드라마 실존 인물 마야광의 최후입니다.
요즘 한 OTT 채널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약왕 얘기를 다루는 드라마라서 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 캐릭터 마약왕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조봉행이 2016년 국내에서 복역 중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이 조 씨는요, 복역을 마친 뒤에 주 활동 부대였던 수리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채널 A가 이번에 수사기관 등에 확인을 해봤더니 조 씨는 지난 2016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부전과 고혈압 증세로 이 사망을 해서 병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복역 중에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그 남미 국가 수리남을 무대로 한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면서 극 중에서 실제로 황정민 씨가 열연한 이 실존 인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조봉행은 우선 어떤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조 씨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남미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던 이 마약왕으로 불린 사람인데요. 원래 조 씨는 1980년대에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면서 8년 정도 수리남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되니까 이 수리남으로 도피를 했다고 하고요. 1995년에 이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차렸습니다. 어업회사에게 세금 없이 제공되는 면세유가 있었는데요. 이걸 돈을 받고 밀매를 했는데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남미 최대의 마약 카르텔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결탁해서 마약 사업에 손을 뻗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수리남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으로 수리남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인물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 전업주부나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보석이다 이렇게 속이고 운반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이 수법에 속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영화에서 이 배우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실존 인물 장미정 씨도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바로 조봉행 일당에게 속아서 이 마약을 운반하다가 프랑스 공항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수리남에서 마약 대부가 된 이 사람, 이제 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이 된 이 사람, 네. 결국은 비참하게 그냥 감옥 안에서 죽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범죄자들의 최후는 항상 이렇게 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약 사업이 급성장을 하니까 2005년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랐고요. 2007년 체포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마침내 검거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11년에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이 마약 밀수 혐의로 결국에는 이 재판을 받고 이 징역 20년에 벌금 1억 원 선고를 받았는데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복역하다가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악화가 돼서 형 집행정지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병세가 악화돼서 결국에는 사망한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뜬 소문에는 이 사람이 뭐 다 10년인가 다 살고 네. 수리남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졌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이럴 때 건강 관리 더 잘하셔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죠? 저는 뭐 워낙 잘 먹고 잘 자고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뭐 네. 감기다, 비염이다, 요맘때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환절기에 면역 지키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그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침 저녁으로는 무척 서늘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크게 나겠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찾아온 환절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신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는데 면역력을 지켜줄 필수 아이템이 있다? 바로 영양 만점 우유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찾아오는 피부 트러블도 우유 하나면 고민 끝! 고대 미인 클레오파트라도 현대 미인 송혜교도 우유로 관리했다는데요. 여기 실제로 우유를 활용해 피부를 관리한다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경 주부입니다.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편인데요. 특히 환절기 때 되면 그렇게 당기고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우유로
우유 관리를 하고 나서는 촉촉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피부 관리하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유수경 주부님의 우유 세안 비법을 배워볼까요? 먼저 우유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우유는 꼭 따뜻하게 데우셔야 돼요. 차가운 우유를 사용하시면 모공이 열리지 않거든요. 본격적인 우유 세안 전 클렌징으로 노폐물 제거는 필수. 이제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피부 관리가 된다고요? 어떠세요? 한 번만으로도 벌써 촉촉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다음 비법은 우유와 솜을 활용한 비법인데요. 화장솜이요? 이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화장솜에 부어주시고요. 영양이 더 필요한 볼이나 이마, 코, 턱 이런 데 팩처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피부 고민이 있는 부위에 20분 정도 팩을 해주면 효과 만점. 이제 우유 빛깔 피부 완성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남은 우유를 씻어내주면 우유로 피부 관리 끝! 어때요? 잠깐 했는데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죠? 그런데 우유 세안 정말 효과가 있는 거 맞나요? 우유는요, 스킨케어에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에는 풍부한 미네랄과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천연 보습인자입니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보습을 지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유를 피부에만 양보할 수 없겠죠? 섭취 시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요. 우유 성분에는 유당, 지질, 단백질, 효소, 무기질, 성장 조절 인자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는 단백질 식품으로 유명하죠. 우유 속 단백질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들은 체내에서 항균 작용, 항혈압 작용, 면역 작용, 항산화 작용, 진정 작용을 하여 소화기관을 개선하고 면역 능력을 촉진합니다. 이런 영양 만점 우유를 맛있게 먹으면 더 좋겠죠? 우유로 만든 대표 식품이라고 하면 바로 빵 아니겠습니까? 먹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이 가득! 그런데 여기 특별한 우유로 만든 빵도 있다던데요. 네, 저희 빵 모두 특별한데요. 저희 빵 모두 K밀크로 만들거든요. 아니, K팝은 들어봤는데 K밀크도 있나요? 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신선한 국산 우유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K밀크가 국산 우유였군요. 우유는 대표적인 신선 식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수입산 멸균 우유의 경우 원유 등급을 확인할 수 없어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고, 국산 우유가 주는 장점은 훨씬 더 깊은 풍미와 고소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은 물론 신선하고 안전함까지 인증된 국산 우유로 만든 빵,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신선한 K밀크를 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요. 집에서도 활용 가능한 우유 레시피를 전수해줄 셰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정현 셰프님, 맛있는 음식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남편이자 초등학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아무래도 저희 가족들을 먹일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수입산보다는 국내산 우유를 활용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K밀크를 활용한 첫 번째 메뉴는 해무유 리조또. 채소는 아이들 먹기 좋은 크기,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 선물 세트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거 같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 아이들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햄이 들어가면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 입맛에도 딱이겠네요. 햄도 다른 재료들과 같은 크기로 썰어주면 준비 끝! 버터를 녹인 프라이팬에 단단한 채소부터 먼저 볶아주시고요. 나머지 재료인 햄과 양파까지 넣으면 아우, 벌써 맛있는데 어떡하죠? 양파가 투명색이 되면 이제 우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넣은 우유가 조금씩 끓기 시작하면 밥을 넣고 뭉개지지 않게 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치즈까지 넣으면 요리 끝! 마지막에 노란 슬라이스 치즈를 사용해도 좋지만 대부분 수입산이 많아 K밀크 마크가 있는 K치즈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고소한 냄새가 솔솔솔. 해무유 리조또 완성입니다. 이번엔 디저트 홍삼청 라떼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썰은 인삼은 꿀과 우유를 넣어 믹서기에 넣고 최대한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한 홍삼청을 컵에 깔고 갈아둔 인삼우유까지 넣어주면 짜자잔! 보기만 해도 건강한 진한 홍삼청 라떼 완성이요! 홍삼과 우유가 면역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보았고요. 조금 전 만든 해무유 리조또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맛있다. 맛있어? 아빠 맛있어 최고. 고마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물론 촉촉한 피부 아이템까지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우유. 환절기에는 K밀크. 신선한 우유로 건강 지키세요. 면역력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선택이잖아요. 한 잔씩 마시는 거. 그렇죠. 우유 참 좋죠. 이왕이면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 드시면 더 좋겠죠. 앞으로 뭐 치즈나 우유를 고르실 때 제품에 새겨져 있는 K밀크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우유와 함께하는 행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제 지평선 축제장 안에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도심 속 목장 나들이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족 참여 행사로 즐길 수가 있고요. 젖소 체험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심 속 목장 나들이. 네. 오늘을 기준으로 날이 좀 다시 선선해진다고 하잖아요. 날도 좋은데 가족들과 함께 도심 속 목장 나들이 꼭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예요? 오늘 영화 얘기할 겁니까? 무슨 공조? 그래요? 특별한 공조? 공조? 뭐요? 요즘 극장가 네. 공조 뭐 엄청나던데요. 네. 추석 연휴에 유일하게 개봉한 한국 영화인데 박스오피스 1위라고 하네요. 이게 관객물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요. 많은 관객이 남과 북의 공조를 다룬 스토리에 푹 빠졌으면서도 눈호강도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합니다. 예고편만 봤거든요. 나만의 형사가 형밖에 없습니까? 유해진 씨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는 그 대사. 맞아요. 저는 현빈 씨도 좋아하지만 유해진 씨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맞아요. 다니엘 애니 씨요. 저는 영화 보면서 정말 막 현빈 씨 나왔다가 네. 다니엘 애니 씨 나왔다가 막 미쳐버리죠, 막 그냥. 아니 근데 네. 오늘 뭐 수요일이야 뭐예요? 그러니까요. 왜 공조? 네, 이제 정신 차리시고요. 네. 미안합니다. 영화가 남과 북의 공조를 다뤘다면 오늘 차차차 시간에선 네. 자동차 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조에 대해서 다루려고 오. 합니다. 최근 기업들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일상 다반사죠.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협력을 위해 눈독을 들여온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입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수인데요. 이걸 위해서 기술력이 높은 통신사 협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오래전부터 유력 세계적인 통신사와 제휴를 맺거나 지분을 교류를 해왔고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미래에는 자율주행이나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될 테니까 그때는 기술력이 높은 통신사하고의 협력,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통신사와의 협업, 공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파트너십을 맺어왔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자, 먼저 미쿡에 기반을 둔 자동차 제조기업 G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자, G사는요, 미국 최대 통신업체 A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차량 통신 기술 정보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길 안내하고 식당 숙박 예약하고 위치 파악 등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들의 최종 목표가
커넥티드카 공동 개발입니다. 예, 커넥티드카라는 건 자율주행차와 현재 양산되는 자동차의 중간 단계 자동차로 세계 각국과 글로벌 업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체라고 볼 수 있죠. 자, 해당 시장이 앞으로 고공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와 ICT 업체들은 협력을 통해서 일찍부터 커넥티드카 개발을 서둘러 왔습니다. G사가 A사와 함께 2024년 출시를 목표로 5G를 탑재한 커넥티드카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의 전 단계 네. 커넥티드카, 이 커넥티드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자동차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야,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겠어요. 그럼요. 중국, 독일, 일본 등의 완성차 업체들도 IT 업체와 손을 잡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B사는요, 자국 최대 통신업체와 함께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전략적 MOU를 체결했습니다. 독일의 A사도 자국 최대 통신업체와 커넥티드카 기술을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 T사 또한 자국 최대 통신업체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상호 지분 교환에 합의를 했고요.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정부에서 자국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해외 업체들 이야기 들으니까요. 우리도 뭔가 빨리 기술 협업을 그렇지. 통해서 움직여야 그쵸? 되는 게 아닌가. 커넥티드카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빠를 텐데. 우리도 발맞춰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 전이었죠.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H사가 국내 최대 통신사 K사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요 양사가 지분을 맞교환을 하고 모빌리티 혈맹 도원 결의를 맺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7,500억 원에 달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와, 엄청나네. H사는 자사의 자동차 기업 주식 1.04%, 또 자동차 부품 기업 주식 1.46%를, 그리고 K사는 자사주 7.7%를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식 교환 거래를 통해서 상호 주주가 됨으로써 양사는 더욱더 공고한 협력 체계를 지니게 됐습니다. 네, 아니 뭐 7,500억 원이나 되는 규모의 지분을 막 교환했다고 하니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모빌리티 혈맹이라는 표현이 딱이네요. 아니 이건 일반적인 제휴나 공조하고는 다른데요. 지분을 맞교환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업무 협약 MOU라고 네. 해서 네. 사인하세요 하고 사인하고 자 이제 사진 찍습니다. 네, 사진 네. 각 찍고 맞아요. 이게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분을 교환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호 책임감 또 함께 지분 가치를 올려야 하는 숙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더 실행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협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네. 양쪽 기업의 가치가 다 상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사는 서로 윈윈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확보에 나서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를 해서 미래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 규격을 공동 개발을 해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초단위 이하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6G 통신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이는데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 저는 아직 5G도 못 쫓아갔는데 6G 나오면 6G. 네. 아니면 조금 있다가 10G 나오겠습니다. 10G. 야, 근데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K사는 타 통신사에는 없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또 그걸 포함해서 고품질의 통신 인프라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또 네트워크 운영 전문 인력까지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H사는 인공위성 기반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은 각자 역할이 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H사가 기체를 개발하고 수직 이착륙장을 건설하는 역할을 맡고요. K사가 자체 통신 이선과 연계를 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운항에 필수적인
관제 및 통신망 구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기업은 차세대 통신 인프라와 ICT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6G 자율주행 차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난다 그러잖아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까지 정말 두 기업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기업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또 10분 발휘할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K사, 통신사 K사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이미지 통신사 하면은 딱 목 좋은 곳에 통신 기지국이 있고 맞아요. 그게 딱 부동산 자산으로 또 잡히는 알짜 그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요걸 활용을 해서 특유의 고객 네트워크 그걸 살려서 장점을 살리기로 했고요. 또 자동차 회사인 H사가 이거를 적극 활용한다면 알짜 부주에 있으니까 이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의 편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수한 통신 인프라와 높은 기술력을 갖춘 협력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오늘 자동차 소식은 우리가 미래 사회로 미리 가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웅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갈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내 범죄를 왜 알려요? 기자에게 억대 소송을 건 여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여자는 접니다. 예, 그 남자는 이재용 님이 하시고 여기서 기자가 나와요. 안 기자님이 안 해주시고. 기자입니까? 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요, 사랑은 전쟁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싸우든 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재용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야, 박수림. 아, 왜 바쁜 사람 자꾸 부르고 난리야. 오, 야라니. 아내 되는 사람을 그렇게 천박하게 불렀어요. 되겠어요? 여보라고 하세요. 여보? 아, 얘가 진짜 점심을 이상한 걸 먹었나? 아니, 왜 내가 네 여보야? 우리가 무슨 결혼이라도 했니? 오, 했어, 결혼. 방금 나 구청에 혼인신고서 제출하고 오는 길이야. 신부는 나, 신랑은 당신. 이제 우리는 신혼부부,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내 동의도 없이 무슨 혼인신고를.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 소리가 결혼 무효야. 여보, 화내지 마, 여보. 재용 씨가 그렇게 싫어할 줄이야.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웬 기자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글쎄 제 사건을 신문에 대서특필한 거 있죠? 당신이 내 사건으로 기사 쓴 안건우 기자 맞아? 네, 당장 기사 내려, 얼른! 네, 제가 안 기자 맞는데 왜 그러시죠? 기사에 제가 사실하고 다른 내용을 썼나요? 연기 리얼한데? 뭐 디스크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창피하니까 그렇지. 상처 입은 내 자존심 어떡할 거냐고. 이거 봐봐. 짝사랑 남 몰래 혼인신고한 여자 이게 말이 되냐고. 이 기사 때문에 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 빨리 기사 내려. 기사 내려요. 그 기사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거 아닐 것 같은데. 뭐? 네? 나 다 들었어. 당신 아닙니다. 당신 혼자 말하는 거 아니. 나 들으라고 한 거지. 나 가만 안 둬.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 당신 고소할 거야. 물론 제가 조금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동네방네 기사로 쓰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제 동의를 바꿔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네?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실제 안 그랬으면 될 텐데. 실제 고소가 들어갔네요. 네. 네, 이제 기자를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건의 시작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북의 한 시청 민원실에 30대 여성 A씨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는 남성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며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이 이때부터 네. 생깁니다. 남자 이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아우. 남자를 좋아하던 A씨가 혼자서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에 남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몇 통 보냈는데요. 내가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안 믿니? 오늘이 소중한 날이고 난 네가 필요해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안 믿니? 이거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도 안 받고 혼자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좀 와. 무서웠을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그런데 이 혼인신고서는 서류 수리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취소해야 될 텐데 네. 당연히 그렇죠. 되겠죠. 다행히 우리 법은 뭐 혼인신고를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이 조항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혼인은 합의가 없을 때에는 혼인 무효, 즉 혼인 기록 자체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남성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 A씨에게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및 기록 행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에서 협의가 인정돼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 죄값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네. 끝나야 되는데 네. 그 뒤에 남은 일이 또 있었던 거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안 기자가 나옵니다. 안 기자 나왔어요. 등장인물 한 명. 네.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C씨였습니다. 이 C 기자는 한 지방법원 공보판사를 통해서 실명이 가려진 판결문을 열람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 모르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작성을 해서 출고, 그러니까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가 보도된 지 6년 후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가 나갔고 이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C 기자와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1억 7,500만 원의 피해금과 2억 원의 위자료 등 총 3억 7,5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기사 나간 지 6년 지나서 이 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A씨는 아무리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 동의 없이 기사를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뭐 배상하라 이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 A씨는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을까요? 판결문 열람을 허용한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현재 법원은 보도할 만한 공익성이 인정된 형사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해서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동의도 없이 C 기자를 비롯한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기사가 나가게 했기 때문에 해당 공보판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판결문을 그렇게 기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했느냐. 네. 기자에게는 이걸 왜 내 허락도 없이 기사를 작성했느냐. 그렇다면 이게 기사를 딱 보면 이게 A씨라는 걸 알게끔 그렇게 기사를 썼나요? 글쎄 그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기자 수습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네. 법원에도 출입하고 그랬는데 네. 그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뭐 매주 한 번씩 해서 열람을 하게 해주는데 이름 다 빼고요. 성씨, 나이, 직업 이런 게 특정할 만한 정보를 다 지우고 줍니다. 그러니까 A씨는 자신의 지인이나 주변인은 기사가 보고도 자신임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 대한민국 정부에도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또 당시 기사 제목이 짝사랑남 몰래 혼인신고한 여성 100만 원 벌금형이라는 제목으로 출고가 됐는데요. A씨는 짝사랑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그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악성 댓글과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특히 짝사랑남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요. 근데 해당 여성이 사실 기분이 좀 나빴을 수는 있어요. 네네. 자기 사건을 뭐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기사 나오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법원에서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 여성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과연 짝사랑남이 어떤 모욕적이나 자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여러분은 자극적이라고 보세요? 짝사랑남. 그렇지 않죠. 요즘 자극적인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법원에서도 이 짝사랑남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모욕적이거나 어떤 자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기사에서 혼인신고했다는데도 안 믿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조작이거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또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네. 이 기사가 특별히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짝사랑남이란 문구가 자극적이거나 모욕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쟁점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건데 네. A씨의 주장은 이거 기사만 봐도 내 주변인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난지 안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본인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좀 제발 저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 이름을 다 쓰지는 않더라도 뭐 성씨만 썼다라든가 이니셜 처리, 가명 처리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누군지 알겠다, 이게 허주연 얘기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사가 나갔냐면요. 예를 들어서 허주연이면 모 씨하고 괄호해서 38살 피아노 강사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제 성이 조금 희성이긴 하지만 만약에 김 씨였으면 사실 전국에 38살 피아노 강사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설사 이 A 씨의 지인이 보더라도 이걸 A 씨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A씨는 3억 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 늘렸어요. 늘렸어요? A 씨가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굉장히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아예 소송 비용을 늘렸습니다. 손해배상을 5억 5,8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소송 비용 이 청구액을 늘리려면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거든요. 인지도도 늘어나는데 그만큼 A 씨는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항소심에서도 역시 A 씨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뭐냐면 만약에 A 씨의 청구가 인정됐다면 우리 방송사에서 이런 기사 못 나갑니다. 많이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이 기자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행동도 처벌될 수가 있다. 그건 공익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몰래 혼인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일종의 정보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A 씨는 기자뿐만 아니라 내 판결문을 왜 다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하느냐 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씨 주장은 그거였죠. 법원에서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내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공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헌법상 판결은 반드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109조에 보시면요. 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결정으로 공개를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공개의 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게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바로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판결 공개라는 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이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또 배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국가의 책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 분이 결국에 또 포기를 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결에 사실 오해나 법리 오해 위법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지난 12일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과가 궁금했는데 언론사와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던 그 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렇게 막을 내렸군요. 근데 이번 사건과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좀 보는 적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에 막 올리잖아요. 네네네. 누가 뭐 어쨌든 그거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허위사실이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허위사실. 그다음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명예훼손을 처벌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뭐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사가 이제 명예훼손이 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주한미군의 한 고위급 인사가 부하 여직원과 바람 폈다. 이거를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공익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자가 취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소송에 휩쓸리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아직 뭐 저는 당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이제
기자도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네. 매일 기사 쓰고 네, 그러면 네. 하루살이인데. 아, 일용직은 아니지, 월급 받는 그렇죠. 월급은 받죠. 월급 받지만 이제 하루살이잖아요. 네. 그럼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기사가 있고 이게 불려다니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송사 휘말린 그 기자가 법무실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 봤는데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만큼 또 기자라면 소송쯤이야가 아니라 기자도 소송이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뭐 또 이렇게 손해를 배상, 그 풀기 위해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기사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미국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긴 한데 이 전략적 봉쇄 수송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입막음용 수송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송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략적 봉쇄 수송은 승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송 제기하는 것 자체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수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패소할 걸 알면서도 아주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 아까 기자님이 느끼는 그 부담감, 언론사에서 기자님들 당연히 느끼시잖아요. 네. 그러면 후속 보도하는데 위축되거나 뭐 보도에 추가 보도가 이어지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괜히 고액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게 되면 언론사도 이 언론의 자유도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 알 권리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20개 주 정도는요. 정부나 정치인, 이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서 법적 장치나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요. 예방적인 어떤 조치들로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방송사에 근무할 때 기자, PD 후배들 이렇게 보면 가끔 정장 탁 입고 올 때가 있어요. 어디 가? 저 법원 가. 맞아. 아이고 참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원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엄마 때문에 고객인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요즘 틈만 나면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아직 연세도 60대 후반밖에 안 되셨고 몸도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엄마랑 친한 지인들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며칠을 울적해 하시더니 갑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재산 정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보험 수익자는 너희 이름으로 올렸고 집은 팔아서 나누고 현금은 어디에 얼마가 있으니까 알아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 못해서 엄마 죽을 날 받아놨어? 자꾸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하고 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희 몰래 장례 방법까지 정해놨더라고요. 나 꼴당은 답답하고 니네 아버지처럼 산소에 묻히는 건 더 싫다. 나 죽으면 산이나 강에 뿌려다오. 자식들 찾아오느라 힘들게 올게. 너희들 보고 싶을 땐 엄마가 찾아갈게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화가 그럼 우리가 엄마 보고 싶을 땐 어떡하냐? 죽고 나서 찾아뵐 것도 안 남길 엄마가 어딨냐? 하면서 소리치고 싸웠어요. 엄마는 자식들이랑 죽음에 대한 얘기가 하고 싶은가 봐요.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요양원에 갈지 연면치료는 할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저는 듣기가 싫어요. 이런 거 다 정해두면 엄마가 훌쩍 떠나버릴 것만 같거든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벌써부터 자식들이랑 이별 준비를 하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슬퍼. 아니 어머니가 자식들 만나면 자꾸 이제 유언을 남기시고 네. 근데 우리가 뭐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헤어질 준비를 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또 착잡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뭐 특히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은 건강하시고 연세도 많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좀 그러다가 결국엔 좀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짜증나면 더 슬퍼집니다. 네, 분명한 건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이 딸 참 예쁩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오랫동안 곱씹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득 묻어 있어서 사연이 안타깝고 또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이 딸을 둔 엄마는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고요.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죽음이라는 건 한 번도 익숙한 적이 없고요. 이별도 늘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과의 이별을 생각하면 사실 어느 분들은 우리 엄마랑 뭐 헤어지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버지랑 이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닥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만으로도 움찔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의 죽음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일부의 소실처럼 느껴지는 그 통증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도 남 얘기 같지 않은 건 아마 부모가 우리의 일부인 건 확실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는 좀 남은 여생을 그 손주들 좀 재롱 보면서 편하게 좀 가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내가 죽거든 어디다 뿌려라 내가 살면 또 얼마나 살겠니 막 이런 말씀 계속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네.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하게 되고 이게 반복적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연 들으면서 사실 조금 놀랐던 게 이렇게 심각하게는 아닌데 저희 엄마 실제로 뭐 이렇게 비밀번호나 이런 거 쭉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혹시나 뭐 만약에 사태가 있을 때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왜 해? 이러고 막 넘겼거든요. 괜히 뭉클하죠. 근데 그런 준비가 좀 돼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급작스럽게 헤어지고 이제 이별의 고통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헤어질 결심이 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비를 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준비된 이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이별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보다는 훨씬 더 서로에게 건강성을 주게 되는데 제가 굳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되게 사별 반응이라는 게 있죠. 내가 부모를 여의거나 아니면 내가 배우자를 잃거나 이랬을 때 이 상실 반응이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허무감이라든지 살짝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절망이 일어난다든지 슬픔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데 갑자기 예고 없는 죽음이 발생할 때 이때는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흔이 되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어머니가 최근에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오셨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옛날 사별을 할 때의 느낌을 다시 떠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시점에 어쩌면 내가 겪었던 그 충격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별의 충격이었다면 내 자식들이 겪을 이 이별에 대한 충격 역시 나만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엄마의 소망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힘들지 준비된 이별은 그나마 우리 서로에게 때로는 좀 수월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솔루션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 죽으면 유골을 뿌려다오. 걸핏하면 유언 남기는 친정엄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느낀 상실의 고통을 이해하라. 이제 부모님들이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집들은 어떻게 싸웁니다. 그렇죠. 싸우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마음은 알지만 잘 안 되는 것, 마음 위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말다툼을 할 게 아니라 엄마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곧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물론
딸도 아버지를 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생활 스트레스 지수 중에 1위, 곧 100점 만점에 100점에 해당되는 게 배우자 사별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내로서 남편을 잃었던 이 어머니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이를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장례식장을 찾아가고 조문을 할 때마다 그때 고통이 신물처럼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건 뭐냐? 나와 내 자녀들이 동일하게 가족을 잃었지만 특별히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이나 고통을 두 번 겪게는 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다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얘기를 꺼낼 때에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싸우려고 그 얘기 꺼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안쪽에서 비바람과 폭풍우가 이 안에서 치고 있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상실의 경험을 많이 겪잖아요. 그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그 사별이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은 지인들, 친아마, 친구 이런 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그 충격에 헤어나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큰 또 상처로도 오지 않을까. 큰 구멍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어머니는 아마 준비 없이 이런 상실의 고통을 온몸으로 맞으셨던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초에 이제 증손녀가 절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이제 세배를 하러 와서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올해 92세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야, 8년 뒤에 나는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슬픔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고 서글픔이고 합니다만 막상 고령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저희 아버지처럼 약간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들의 실제 죽음에 대한 이해나 생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가벼울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머니가 만일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다.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유언장을 하루에 3번씩 쓴다 말씀하신다면 이건 유언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고 나는 지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게 누군가 없는 것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 절절하게 느껴진다라는 일련의 고백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숨겨진 고백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읽어주는 게 어쩌면 말다툼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간절히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솔루션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상실의 고통을 느끼라는 얘기는 뭐냐. 어머니 안쪽에 들어있는 이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직 남아있는 고통의 찌꺼기들을 한 번쯤 이렇게 쓰다듬어 줄 만한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남은 부모님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서 먼저 간 분 얘기를 참 안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가끔 가다가 좀 추억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꺼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런데 그 꺼내는 게 그때 엄마가 아버지한테 참 잘못하긴 했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좋았던. 맞아. 그때 아버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빠 맞아. 진짜 잘생겼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우리가 후회의 지점에서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다시 소환해내게 되면 이게 다시금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추도식을 지낼 때 대개는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인의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게 세대의 교훈이 되고 남은 자들에 대한 일련의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나 말하지 못할 때 오히려 자식들이 한 번쯤 엄마 아빠 생각나지? 하면서 아이의 직면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좋은 추억을 다시 소환하셔서 엄마랑 그걸로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을 삼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모녀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유골을 뭐 뿌려달라 이러고 딸 입장에서는 그 엄마 보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더 안 할래 하고 멀어지게 된다고요. 네. 그거 일단 우리 사연에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뭐 납골당도 싫다, 매장도 싫다, 나를 산에 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께 법률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산골이 저는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살펴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작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애매하네. 말씀하시면서 지역에 따라서 허용된 구역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 거기 지역의 지자체에 비용을 내고 그 허락된 구역에다 산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례의 방식에 대해서 되게 부모가 이 장례 방식을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그래서 큰 갈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부모가 장례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녀들끼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이제 나 죽으면 이렇게 해다오라고 아들 둘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 둘이 이 장남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선산이 있으니 매장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아니 아버지가 화장해달라는데 왜 형이 난리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주먹 다짐이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뭐 살아계신 부모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논하는데 그 과정에 다툼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불효 중의 불효가 그래, 아닐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웬만하면 그 장례와 관련된 건 살아생전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죽음 준비 논의를 시작하라. 우리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장례식장 가면 다들 고인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또래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너는 야 나중에 우리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장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친구들끼리나 혹은 조문은 온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죽음 준비예요. 그게 이상하거나 낯선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 앞에 올바로 서고 남을 삶을 알차게 살면서 일명 메멘토 모리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죽음이 오히려 삶을 꽃피게 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데 이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럿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죽음에 대한 논의는 어쩌면 나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하고도 좀 하셔야 돼요. 네. 요즘 웰빙만큼이나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두렵다.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혼자 막 생각하면 공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말 자식이 대화를 할 만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복지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 준비가 너무너무 자주 있고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막상 부모님들 유언장, 자식이 모르는 유언장을 그러니까 수십 장씩 쓰시는 거 굉장히 많고요. 참고로 그분들이 매번 유언장 쓰실 때마다 유언장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올해 이 자식이 자라면 이 자식의 재산을 더 주겠다. 뭐 저 자식이 하반기에 자라면 그 하반기에게 주는 자식의 그 재산의 정도는 달라지고 그래서 유언장이 한 30장 있는 분이 이렇게 내용을 넘기면서 보면 그때그때에 따라 자식이 부모에게 잘했는가가 잘 나타나는데 우리 부모들은 오히려 죽음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얘기 역시 죽음 준비 교육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한 건 자식들은 이걸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의 죽음 준비에 대해서 자식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이런 죽음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면 자녀들이 요새 지자체에서도 죽음 준비 교육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번쯤 가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거고 특별히 아직 부모님들 중에 죽음 준비 교육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자유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실 거고요. 단 죽음 준비 교육하는 과정에 재산 분배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시는데요. 재산 분배는 가장 나중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사연자도 엄마가 갑자기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제 재산을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진짜 평소와 다르게 좀 진지하게 이별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사실 좀 괜찮은데 문제는 뭐 내가 아플 경우에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까, 뭐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을 갈지 말지 이런 대화는 자식의 입장에서 조금 뭐 마음이 아프고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부모님이 그 관련된 얘기를 꺼내시면 그냥 들으세요. 일단 그 듣는 것마저도 안 하고 에이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엄마는 이걸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의지를 표현할 그 상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숙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숙제를 나중에 미루다가 나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야 자녀들이 쩔쩔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다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돼요. 그건 나중에. 대신 그 얘기는 또 하셔야 됩니다. 엄마, 그러나 항상 기억하고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오래 산대. 그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버킷리스트 최소 200개, 오, 200 많잖아요. 200개를 작성하라? 200개 너무너무 많죠. 네. 아니 10개도 힘든데 무슨 200개야 말씀하시죠? 네. 이 솔루션에 해당하는 분은 이 어머니 60대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있는 건데요.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00개의 기준이 뭐냐? 200개 중에 40개는 이 걱정하고 있는 딸이 엄마와 함께 할 개수예요. 이제 앞으로 엄마가 몇 년을 더 사실진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되게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쓰기는 합니다만 실제 1년 동안에 나는 내가 작성한 버킷리스트에 몇 개를 실제 실행에 옮겼는가에 관련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2개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개를 적었어요. 그것도 적을 때 엄마랑 같이 적어야 돼요. 나랑 같이 할 거 네. 40개, 엄마 혼자 할 거 160개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걸쳐서 쫙 같이 쓰고요. 아니 사랑하고 그렇게 엄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 정도 시간을 투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40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내 엄마와 내 아버지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개씩 40개면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어머니 지금 60대신데 20년 후면 80대 되십니다. 네. 그때 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버킷리스트를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딸과 함께하는 버킷리스트만 쓰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거 160개 남아있잖아요. 어머니 엄청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수행하시면 제가 볼 땐 우리 어머니 130까지는 사셔야 돼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머니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면서 그 죽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죽음 사이의 그 공간과 시간들을 어떻게 알차고 벅차게 보낼 것인가, 우리만의 추억의 꾸러미를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아, 근데 참 그게 그래요. 저도 그런데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쁜지 뭐 부모님과 함께 좋은 곳 여행 가기, 뭐 맛집 가기 이런 버킷리스트를 써놔도 1년에 뭐 한 2개 이루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실천 못하고 황무하게 부모를 보내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한이 남는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뭘 먹을 때도 아 우리 엄마랑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좋아했는데. 여기 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만 계속 하루하루 후회로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잘해 후회하지 후회하지 말고. 말고. 이게 또 틀린 말이 아니나 참 네.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맞아요. 항상 우리가 인생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죽음 계획 역시 인생의 진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엄마와 함께할 이 사랑 계획을 세운다면 이 사랑 계획에 준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공간을 내야 되고요. 물질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엄마와 함께할 버킷리스트 40개 준비하시면서 이 40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금도 지금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만 하는 게 아니고 몸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있어야 자유롭게 만끽하고 충분히 즐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염려하시기보다 기대하시고 함께할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실행력을 위한 적금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르신들 많이들 그러시죠. 아유, 내가 그만 살고 죽어야지. 아, 내가 따라가야지. 근데 꼭 이제 환절기 되고 그러면 보약 드시고. 그렇죠.
맞아요. 서울에 사시죠? 그렇죠. 아 근데 어르신들 보면 그 앞서 사연에도 나왔는데 그 죽는다는 말을 마치 투정처럼 네. 퉁퉁 내뱉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뭔가 자식들이 좀 알아차려야 될 텐데요. 그런 말씀을 심각하게 자주 하신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자식들이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한 번쯤 꼭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너무 자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맛있는 거 골라 드시고 보약 챙겨 드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호소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외로움과 아픔과 쓸쓸함 무엇보다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나는 네가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때는 어머니 얼른 모시고 아버님 얼른 모시고 가까운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같이 드시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트, 아버지와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트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건강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외로우니까 네. 대화가 필요한데 맞아. 아니 엄마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이러면 대화 안 되죠. 안 돼, 안 돼. 근데 그 엄마한테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한 100번을 그 얘기 그래, 해주셨다. 맞아요. 그거 5번, 10번 못합니까? 네. 저도 말만 이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 태풍 남마돌은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뭐 달리는 열차를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부디 안전한 곳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큰 피해 없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